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도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 의장은 여야 결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나온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지금이라며 민주당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49주를 맞은 오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국정수사 기간 연장을 공식화하면서 국민의힘의 참여도 압박했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해보는 청년맞수, 생중계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국민과의 대화를 청년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전쟁 속 청년 변수 이야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에 걸친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도 여야는 법인세 인하 문제를 비롯해 경찰국 등의 예산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김 의장이 오늘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모아 조속한 합의를 통해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엔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강력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마지막 중재안에도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김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모아 오늘이라도 큰 틀에서 합의안을 마련해달라고 강력 촉구했습니다. 거듭된 합의 불발로 지방의회 예산심사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아니 이거를 마치 우리 경제를 살려내고 취약계층을 도우려고 하는 이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고 늘어지고 못 굴러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방역, 기초 다 우리 때문에 법정 시한을 못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피해보는 거는 국민이고 그중에서도 취약계층 아닙니까. 여야는 오늘도 서로 양보만 요구했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는 정부가 소신껏 힘을 짜서 제때 좀 할 수 있도록 조금은 양보를 하고 도와주시길 바라고, 민주당은 그동안 예산안 처리 원칙에 양보에 양보를 해서 더 이상 양보할 것이 없는 솔직한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예산 협상에 발목을 잡은 건 법인세 인하 문제. 앞서 김 의장은 2차 중재안으로 법인세 1%포인트 인하를 제시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전격 수용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겨우 1% 내리는 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 해외 투자자들이나 또 중국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자본에 대한민국이 기업하기 좋고 경쟁이 있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민의힘은 행안부의 경찰국,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하자는 김 의장 중재안 역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찰국 등 적법한 기관의 예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기관의 신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법정 시한과 정기국회 회기, 의장 시한까지 3번의 처리 시기를 놓쳤다며 이제라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최대 쟁점인 법인세 문제를 두고선 초부자 감세가 아닌 다수 국민을 위한 국민 감세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슈퍼리치를 위해서 5천만 국민의 삶이 걸린 예산을 끝까지 발목을 잡을 심산 같습니다. 예산은 소수를 위한 특권 예산이 아니라 다수 국민을 위한 민생 예산이어야 합니다. 이 밖에 여야는 지역상품권 예산과 기초연금 부부합산 공제 문제, 공공임대 예산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산안 처리 시급성에 여야 모두 공감대를 보이고 있는 데다 김 의장이 당장 합의 처리를 강력 촉구한 만큼 다음 주 처리를 위해서라도 여야의 물밑 협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여야는 예산안 외에 어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나온 노동과 연금, 교육 등 윤 대통령의 3대 개혁에 대해서도 여당은 정책 뒷받침, 야당은 전 정부 지우기라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신경전도 펼쳐졌습니다. 김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연금과 노동, 교육에 대한 3대 개혁 추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는 우리나라의 제도약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지지 세력에 사로잡혀 개혁 시기를 놓친다면
세계적인 대열에서 뒤떨어질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나라 전체적으로 역사의 흐름에 비추어 보면 이런 개혁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지금인데 민주당 생각 자체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안타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역대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정책 방향을 거꾸로 되돌리는 개혁이 우려스럽고 일방통행식 국정개혁 추진으로 분열과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에 대해 정략적 목적으로 전 정부의 정책을 폐지하려는 무모한 시도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정조사 기간 중 절반이 지났지만 예산안 합의 처리가 되지 않으면서 본조사는 아직 시작도 못한 상황.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무책임과 무도함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마저 부실화하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국정조사를 본격 가동하고 기간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시간이 많이 줄어든 만큼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불가피함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주당은 무슨 경우에라도 내주부터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본격 가동하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부정적인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기간 연장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이상민 장관 해임안 통과에 반발하며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 통과 상황을 보고 국정조사 복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재추진됩니다. 경영난에 몰린 한전을 외면했다는 비판과 전기 급등 우려 속에 여야가 다시 공감대를 모은 건데요.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다시 통과해서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한전의 30조 적자 전망으로 전력 공급 불안정성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회가 한전 회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한전법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일 여야 합의로 올라간 국회 본회의에서 뜻밖의 민주당의 반대와 국민의힘 불참에 부딪히며 최종 부결됐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 부결에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합의해가지고 다 저기 본회의까지 간 것 같다고 선동해가지고 부결시켜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었으면 내각이라든지 여당에서 정말 일일이 설득을 하셔야 할 텐데 그 노력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한 정말 반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결로 인한 정치권 파장이 커지자 여야는 한전법 개정안 재추진에 나섰습니다. 본회의에서 부결된 지 일주일 만에 소관상임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통과된 개정안은 자본금과 적립금 총합의 2배였던 회사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부결된 법안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회사채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민주당 지적에 따라 5년 후인 2027년 일몰하도록 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또 산업부와 한전이 사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재무구조 정상화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조항도 달았습니다.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거를 그걸 막지 않으면 한전채를 상향해도 한전의 자본 잠식 때문에 파산에 이르니까 그 자구 노력 계획을 3년 안에 내야 된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표결에 붙여질 전망인데 이미 한 차례 후폭풍을 겪은 만큼 가결이 예상됩니다. 다만 법 개정이 되더라도 한전의 재정 정상화를 위해선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7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정부 조직 개편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여성가족부 폐지와 재외동포청 설치 등이 쟁점입니다. 국회에서 오늘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홍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정부 조직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정부 조직 개편을 위해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추진하자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대하면서 정부 출범 전에 마무리됐어야 할 정부 조직 개편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 조직 개편 관련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는데 발제에 나선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위원은 여가부 폐지의 경우 가칭 양성가족평등부 등으로 변경해 기능을 재편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여가부를 가칭 이제 인구가족양성평등부 또는 양성가족평등부, 인구가족양성평등위원회를 변경을 해서 실질적으로 기능 재편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청 신설의 경우 관련 업무가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등으로 분산돼 있어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공약 이행이 쉽지 않은 만큼 22대 총선 전까지는 이렇듯 단기적으로 개편 방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소속의 정우택 국회 부의장은 새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아주 불법적인 거나 국민의 공감을 못 얻는 사항이 아니면 새 정부가 정부 조직을 하는데 보편적으로 동의를 해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야당은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가부 폐지 반대를 공식화한 민주당은 오히려 여가부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3+3 협의체가 가동에 들어갔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전방위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양금희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과 소득, 고용 통계 일부 조작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지시였는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통계가 조작 왜곡됐는지 철저히 조사해 공개하고 반드시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복단 신청에 대해서 결론을 보류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박 전 원장 복당 문제를 논의했지만 엄격해진 당원 당규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통합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견해차가 있어서 추가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전 원장은 지난달 복당 신청을 했고 최근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최고위의 승인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번 주에 여론 동향을 알아보는 뉴스엔 주간 리서치 시간입니다. 오늘도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윤 대통령이 이번 한 주도 강경 모드로 이제 일관을 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이어서 문케어 정책 뒤집기, 노동, 연금, 교육까지 개혁의 칼날을 이제 예고했는데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칼날 정책들이 윤 대통령 지지율에 이번 주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지 궁금한데요. 어땠습니까? 네, 보수층을 더 강력하게 결집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올라간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네. 내용을 보시면 MBS 여론조사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조사 결과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34%로 2주 전 조사보다 2%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네. 부정평가는 4%포인트가 내려온 56%로 나타났고요. 네. 이 조사는 무선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네. 매주 실시하고 있는 한국갤럽에서는 더 올라갔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평가 직전 조사보다는 한 주 전 조사보다는 3%포인트 더 올라간 36%로 나타났고요. 부정평가는 3%포인트 내려온 56%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두 조사를 보면 네. 부정평가는 똑같은데 네. 한국갤럽의 조사가 36%로 MBS 여론조사보다는 2%포인트 더 높았는데 네. 차이점은 조사 시점이 한국갤럽은 목요일 네. 하루 더 최근이었다. 그리고 한국갤럽은 유선 전화도 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대체로 윤석열 대통령 지금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ARS 조사에서는 40%를 돌파한 결과도 있거든요. 네. 상당히 상승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 대륙주, 대구, 경북 60대 네. 주부층들이 더 많이 결집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60대뿐만 아니라 70대 이상에서도 더 올라갔고요. 그렇군요. 또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올라간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물연대 파뿐만 아니라 보수층들이 결집할 만한 그런 국정 운영을 하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얻었던 득표율이 48.56%였거든요. 이른바 윤찍,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찍었던 지지층들이 결집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네. 보수층에 점점 더 결집하고 있는 양상,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네. 이제 상승을 견인을 했다,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이상민 해임 건의안에 대한 건데 네. 민주당에서 이제 해임 건의안을 밀어붙였고 이제 본회의에서 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존 입장과 변함이 없다 이러면서 사실상 이제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예. 대통령의 이런 거부 입장 또 이제 민심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사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퇴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사퇴에 대해서 거부한 것에 대해서 잘한 결정이라는 의견은 32.1%, 잘못한 결정이다가 10명에서 6명 정도로 나타났거든요. 네. 58.6%입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 여론은 이상민 장관을 사퇴시켜라. 이런 메시지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상민 장관을 좀 비호하는 듯한 그런 감싸는 듯한 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중도층도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사퇴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기 때문에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보수층은 결집하고 있지만 네. 중도층까지 흡수를 하려면 이상민 장관의 앞으로의 거취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특별 사면이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민심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결단에 이제 이목이 집중됐었는데요. 그 지금 MB 그리고 이제 김경수 전 지사가 바로 이제 연말 사면 대상에 이제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예. 윤 대통령 결단에 앞서서 이제 김경수 전 지사는 사면 거부 의사를 이제 지금 밝힌 그렇습니다. 상황이고 네. 대통령실은 국민 화합과 통합의 그런 관점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다 이런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예. 국민들의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국민들은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혐오감이 높습니다. 네. 아니 일반인들은 잘못을 저지르면 뭐 도무지 봐주는 것이 없는데 네. 왜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비리를 저지르고 부정부패 이렇게 해도 그것을 나중에 감싸주느냐 네. 이런 이제 인식이 있는 것인데요.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지금 사면이 거론되고 있는데 찬성이 39%, 반대가 53%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찬성 의견은 대체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이라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반대 의견은 진보층,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라고 또 중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결과로 볼 수 있고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물론 이 지금 복역을 하고 있는 내용은 분명히 다릅니다. 네. 이 선고를 받은 내용은 다릅니다만 김경수 전 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면에 대해서 찬성 의견은 34%, 반대는 51%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진보층에서는 사면 찬성이다 이런 의견도 없지만 네.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 그리고 중도층에서도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나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중도의 경우에도 이 사면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사면되기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인데 왜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사면을 해주느냐 여기에 대한 반발 심리도 상당히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도층의 그런 반발 심리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정권, 그 대통령실에서는 국민 화합과 통합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네. 판단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 연말에 또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이 이제 국민의힘 당권 경쟁인데 이제 2말 3초로
로 이제 그 전대 시기가 이제 점점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 룰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이제 또 초미의 관심사로 이제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초재선 의원들은 당신 100% 지금 중지를 이제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승민 견제론이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심과 당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그 차이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이게 왜 이렇게 관심을 모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년 뭐 2말 3초에 이제 전당대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2024년 국회의원 선거 공천권과 관련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고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밀려난 상황에서 과연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는 자리는 누가 가져갈까? 이게 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심이 작동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체 응답자에서는 누굴까요? 유승민 전 의원이 가장 높았습니다. 압도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 비율상으로 보면은 27%. 왜? 모름모응답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뭐 우린 관심 없어요. 이런 상황일 수가 있는데 가장 높은 그래도 지지를 받는 인물은 유승민 전 의원이고요. 그다음이 안철수 의원인데 에게게 7%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5%, 김기현, 주호영, 황교안 순으로 나타났거든요. 조금 주목해볼 인물은 김기현 의원입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과 3시간 만찬을 하면서 윤심을 받은 거 아니냐. 근데 전체 응답자에서는 여론조사에서는 불과 또 3%밖에 안 되거든요. 김장연대 이야기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김장연대 장제원 의원과 협력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방금 전에 이제 조금 전에 신동진 앵커가 그 당원 100%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왜 나오냐. 지금 전당대회 룰은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룰은 당원 70%, 국민 여론조사 30%거든요. 그런데 국민 여론조사 30%가 있으니까 지금 보시듯이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율이 높거든요. 이거 유승민 전 의원 되는 거 아니야? 유승민 전 의원이 돼서는 안 돼. 윤심을 줄 수가 없어. 이런 내부의 반응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을 경기하기 위해서 당원 100%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당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그 조사했던 또 여론조사 결과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그렇다면 유승민 전 의원의 파괴력이 그대로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보시면 무응답이 가장 높은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인데도 불구하고 41%나 무응답인 것은 사실상 적임자가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지지율이 가장 높은 사람은 안철수, 그다음에 나경원, 유승민.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1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를 얻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이야기 나오고.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유승민 의원이 상당히 좀 선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1, 2위하고도 근소한 차이로 바로 이 부분입니다. 3위를 달리고 있네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론조사까지 포함되고 당원 70%가 되면 다자 대결로 후보가 여러 명 나오면 그래도 유승민 전 의원이 좀 유리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다 보니까 그냥 당원을 100%로 가자. 그러면 당원 100%로 가서 친윤 후보들 중에서 교통정리를 해버리면 적어도 친윤 후보 대 유승민 전 의원이 맞붙게 되면 그러면 당원 100%니까 친윤 후보가 당선될 것 아닌가. 이것 때문에 지금 당원 100%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당원 당규를 고치면서까지 이제 그 7대3, 9대1 이야기 나왔었는데 이제 100대 0으로 이야기가 또 이제 점점 옮겨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한 이야기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경기 중에 골대를 옮기면 되겠냐. 이런 불공정하게 룰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번 그 국민의힘 그 전당대회를 이제 반장 선거에 비유를 했는데 국민은 정말 반장 선거로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전교 회장 선거로 바라보고 있는지 계속해서 여론 추이를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의 주간 리서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2월 16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톡은 굳건한 생각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살아남은 고등학생이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한 발언이 논란인데요. 이태원에 갔던 친구 2명을 현장에서 떠나보낸 후 심리치료를 받아오던 17살 이모 군의 비극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한 총리의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고요. 생각이 좀 더 굳건하고 치료를 받겠다, 좀 이런 생각들이 더 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총리실이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이었으며 국가의 채무를 벗으려는 의도는 결코 아니었다면서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한 총리를 향해서 망언이며 2차 가해라면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참 못됐다. 공감 능력이 없어도 어떻게 저렇게 공감 능력이 없을 수가 있나. 참사만큼이나 끔찍한 정부 여당의 행태, 명백한 2차 가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좀 더 굳건했어야 한다고 말하질 않나 끝내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무책임과 무도함이 국정조사마저 부실하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정의당 역시 인간 실격 수준의 충격적인 망언이라면서 한덕수 총리를 향해서 급기야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책임지는 걸 사사건건 매번 싫어하시니까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상민 장관과 함께 이제는 그 직을 수행하실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없으시다. 내려오셔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 국민의힘 당권을 두고 당내 친윤계와 극명한 대립 입장에 서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이게 한 나라의 총리가 할 말이냐면서 공감 능력의 부재를 지적했는데요. 여야를 막론하고 한 총리의 발언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 겁니다. 어느덧 이태원 참사 희생자 49제를 맞았던 오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아직 채 풀지 못한 과제들이 남아있지만 오늘만큼은 한 번 더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영면을 기원하는 하루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정치톡은 김만배 자해 후폭풍입니다. 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최근 자해 소동으로 충격을 줬습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지만 대장동 의혹 관련자들의 잇단 극단적인 선택 소식 때문인지 후폭풍이 거센데요. 그 화살이 정치권에선 자연스럽게 다시금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또 김만배 씨입니까? 자해도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로서는 뭐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당 대표를 내놓고 내 혼자라서도 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맹맹백백히 결백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대표를 맡아 하더라도 훌륭히 할 수 있어요. 김만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던 그 배경을 두고 검찰의 압박에 대한 항의성 액션 아니냐 등의 추측도 있었던 반면에 더는 못 버티겠다라는 신호를 이재명 대표에게 보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이번 김만배 씨의 자해 소동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을까요? 김만배 씨 선택 관련해서 대표님 입장 이처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선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은 또 이번에도 모른 척을 할 거냐면서 입장을 촉구했는데요. 같이 골프 치고 여행한 김문기 전 처장도 모른다고 하며 조문조차 하지 않은 비정한 지도자인 것은 알고 있으나 이번에도 모른 척하고 지나갈 셈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진중권 교수는 드디어 이재명의 꼬리가 밟히는 거냐면서 대장동과 관련된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의 최종 배후가 이재명 대표가 아니냐면서 직격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검찰의 협박을 들고 나섰습니다. 진술을 유지해온 김만배는 검찰 입장에서 볼 때 눈의 가시입니다. 검찰이 허위 진술을 받아내려 김만배를 협박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오늘 석간 보도에 따르면 김만배 씨 상태가 현재 위중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평소 내가 죽어야 끝이 난다라는 말을 자주 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수차례 암시하면서 심리적인 불안을 보여왔던 겁니다.
이로써 이재명 대표의 불법 선거자금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와 대장동 재판은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만배 씨의 치료 상황과 향후 호전 상태를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오늘도 뜨거운 이슈 함께 펼쳐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뉴스엔 청년 마수 오늘도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 점검 회의를 이제 생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이제 그 방송이 쭉 나갔습니다. 156분간 원래 이제 한 90분, 100분 정도 예정이 됐었는데 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전체적인 좀 평가 중에 한 가지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질문이 좀 없었다, 날카로운 질문이 좀 부족했다 이런 평가가 좀 줄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입장에서 어제 대통령의 국정과제 점검 회의 방송 주목했던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좀 들어볼까요? 일단 저는 국민들이랑 만난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태원 참사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제 주제 자체가 국정과제를 다루는 것이었다곤 하나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이었는데 정말로 이태원이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전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되게 괴리감이 느껴지는 국민과의 대화였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 또 하나 더는 사실 국민과의 대화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지자들과의 대화랑 다르게 어떤 비판적 의견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책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도 다소 상이한 것이 자연스러운데 그렇다기보다는 되게 이제 정책 기조를 잘 설명하기 위한 어떤 마중물 질문 같은 걸로 저는 좀 여겨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노동시간 관련해서도 물론 연총 노동시간에 대한 변경이 없다 손치더라도 노동개혁을 다시 어쨌건 기간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저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 연속해서 노동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질문은 거의 없었고, 부동산 관련해서도 가격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게 돈을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가 핵심이 아니라 지금은 안 사고 싶죠. 근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빌라왕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저는 공감이 갔지만 나머지 부분은 좀 정책 기조에 맞춰진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 뭐 이런 걸로 짜여진 일방적인 정책 설명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도어 스태핑이 이제 그 중단된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더 이제 주목을 끌었었는데 그래도 칭찬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면 한 가지만 좀 언급을 해주실까요? 일단은 그 형식을 갖췄다는 건 전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그 형식을 갖추고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아예 일련의 그 절차가 아예 없어지는 거라서 그런 부분, 그리고 장관들이랑 같이 나와서 이야기 듣고 나눈 것 그런 건 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당연히 이제 국민들과 소통하려는 자세는 항상 긍정적이게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어떤 장관이나 이런 전문 부처에 이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어떤 정책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언론이나 뭐 일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뭐 디테일한 부분에서 오해가 있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소명이 됐고 또 정부가 어떤 기조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특히 경제 문제와 같이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설명이 된 것은 정말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야기하신 것과 같이 이 소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상대방이 국민이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가 듣는 것도 중요한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좀 다양한 질문이 나오지 못한 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좀 주제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배 씨가 자해를 통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것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최근 검찰이 260억 원의 은닉 자금을 추가로 찾아내고 그 돈과 관련된 측근들을 체포하자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됐던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검찰이 허위 진술을 하라고 협박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볼까요? 일단 지금 이 사안은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미 이재명 대표의 정치자금과 관련된 비리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아주 부당한 추측을 하고 수사를 한 게 되니까요. 근데 이렇다 할 물증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는 지금 구속된 지 1년이 넘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풀려났지만요. 그리고 나머지 혐의자들도 1년 넘게 지금 구속을 해서 수사를 하고 해왔는데 이렇다 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최소한 증언이라도 다 맞춰야 되고 그리고 아주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는 원래 했던 진술을 뒤집어서 지금 하고 있어서 검찰 입장에서는 좋은데 김만배 씨는 원래 했던 입장을 안 변화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사실 법원에 의해서 유죄 입증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은 아주 어떻게든 그 증언을 받아내야 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저는 압박을 할 거라고 예측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되고 또 하나 더는 이번에 김만배 씨가 그러니까 은닉 재산이 드러난 것도 압박이 되었겠지만 변호인의 핸드폰이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그리고 법률 대리 법인이 압수수색 당했죠. 이것은 사실은 피고인의 되게 방어권을 매우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까지 하는 것을 보고 김만배 씨는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는 진실을 계속 숨기고 있다가 이제 진실을 불지 않을까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진실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을 내가 불어야 하나? 라고 압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지금 알 수는 없지만 되게 검찰이 되게 과도하게 압박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검찰이 허위 진술을 협박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제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뭐 그것이 허위 진술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보긴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검찰이 원하는 대답을 가지고 계속 김만배 씨를 압박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어떤 허위 진술을 강요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난 것이다라는 것은 정말 허무맹랑한 이야기고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련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측근에 대한 진술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김만배 씨만 조금 달리 혼자 얘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당연히 여러 사람이 공통된 진술을 하는데 본인만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굉장히 몰려 있는 상황에서 본인 측근들은 물론이고 또 자신이 은닉하고 있었던 재산 등도 밝혀지니까 결국 제 생각에는 더 이상 지금까지 자기가 버텨왔던 것을 버티지 못한 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기존에 이 어떤 범죄라는 것을 봤을 때 먼저 검찰에 협조적으로 하고 수사에 협조해서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사람과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했던 사람 당연히 거기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기가 결국 어떤 선택했던 길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서 결국엔 무너진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안이 이재명 대표와 연관되는 것이 뭐 검찰의 무리한 추측이다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이 지금 돈을 받았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분들은 이분들에게 뭘 해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셨던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 이제 지금 증언을 하고 계신 분들의 증언대로 어떤 돈이 전달이 됐다면 그분들은 그 돈을 전달한 사람을 보고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연결될 수 있는 누군가인 것이고 그 누군가라면 당연히 그동안 그분들을 자신의 측근이라고 꾸준히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에게 혐의가 주어지는 것은 무리한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수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하나 짚고 가면 지금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이 돈을 받았습니까? 대답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동규 본부장의 말이 있는 그대로 진실이라면 그 말이 맞겠죠. 근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유동규 본부장은 어쨌건 자기가 돈을 전달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형사적인 이익을 얻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했던 말을도 못 믿었고 지금의 말도 사실은 의심해봐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마치 유동규 본부장의 말이 진실인 양 말하는 것은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건 검찰은 나름의 입증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이 계속 코너에 몰리니까 좀 무리수를 둔다고 보는 것도 저는 합리적인 어떤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것이 만약 한 사람의 진술이라면 저도 거기에 상당히 좀 동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 사람이 나오는 진술에서 분명히 협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완전히 모든 부분에서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저는 충분히 혐의점이 있고 경찰 수사를 더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혐의 자체가 주어지는 것이 부당하고 어떤 정치적인 공세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당 측에서 너무 자신의 대표를 지키기 위한 좀 방탄을 위한 발언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너무 넘겨 짚어서 이 뇌물 사건이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다고 규정한 게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왜 받았을까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인데 그게 아니라 건너뛰어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자금이다라고 규정해버렸어요. 그 근거는 도대체 뭔지 그걸 밝혀야 될 건 검찰입니다. 근데 검찰은 지금 아무것도 못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 그리고 정진상 실장 그리고 김만배 씨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까지도 사실은 돈을 주고 받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검찰은 계속 이제 어떤 코너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어쨌건 이게 실체적 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무리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이야기로 이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김만배 씨의 이제 극단 선택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대장동 관련해서 극단적으로 선택한 사람들을 이제 거론을 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공세를 펼치고 있고 당 대표도 내놓으라고 압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현재 그 관련해서는 이제 그 함구하고 있는데 현재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 그리고 어떤 입장일지 우리가 뭐 정확히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문 대변인. 저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것이 이재명 당대표가 대표직을 책임지고 내놓아라 뭐 이런 것까지 주장이 지금 나올 수 있느냐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저는 이제 이 김만배 씨의 이번에 자해 속보를 딱 봤을 때 아직 뭐 뒷내용이 없이 그냥 딱 그 속보 내용만 봤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왜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수사하면 꼭 핵심 인물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갑작스러운 이런 사고를 당하거나 갑자기 어떤 병이 도난다거나 해서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경우가 왜 이렇게 많은 것인가. 이게 뭐 아무런 연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생각이 우선 먼저 들었고 그 이후에 결국 어떤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서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김용부 부원장이 돈을 받았는데 그냥 김용부 부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팔아서 본인이 받은 걸 수도 있겠죠. 네.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서 그렇다고 한들 지금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스스로의 어떤 결백을 얘기하시고 스스로 측근들의 결백을 이야기하시고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마치 정치 공개세인 것처럼 표현을 하시고 그럼 진실이 드러나셨을 때 그 책임을 과연 어떻게 지실 것이냐. 결국 지금 자신이 물러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사면 초과에 빠져 계시기 때문에 아주 고민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현재 그 민주당에서 요 관련해서 대장동 관련한 뭐 요 사안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를 관련해서 이제 바라보는 뭐 시각들 전체 뭐 분위기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민주당 내에서 참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 이게 비리 사건이 사실이다라고 정리가 되면 아주 쉽습니다. 네. 개인 비리라 하더라도 비리를 저지른 상태에서 대표직을 맡게 할 민주당 당원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지금은 다툼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측근에게도 돈이 갔다는 물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서로 반대되는 의견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는 고민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하는 여러 일들이 사실은 이 사법과 관련된 뉴스로 다 뒤덮여서 지금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그럼 이재명 대표가 억울할지라도 당대표직에서 내려와서 그것을 다 해소하고 다시 등장하셔도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건 민주당 내에서 나올 때는 좀 그런 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데 밖에 있는 당에서 게다가 이제 지금 검찰이 여러 가지를 수사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수사는 피의 사실이 낱낱이 공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공표돼도 되나 싶을 만큼 저는 공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여당이 이재명 대표 보고 내려가라라고 말하는 건 저는 좀 적반하장격이라고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고민은 깊지만 이걸 이제 국민의힘이 막 지적하는 것은 전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현재 그 어떤 입장과 생각일지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저도 뭐 잘은 모르겠는데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고 하면 아주 실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 근데 그것이 암묵적으로 어떤 암묵의 허락하에 있었다고 하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매우 크죠. 근데 뭐 그것인지 아닌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야기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질문은요.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물어보고 싶었던 그런 질문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 상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전당대 룰 개정이 가시화가 됐는데요. 윤심인지 모르겠지만 당신 100%로 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여론조사 1위는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반발하는 상황인데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선출이 된 이후에 2030 책임 당원이 늘어난 만큼 그들이 또 변수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봤을 땐 이번 전당대회 어떤 것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지 먼저 권지웅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물론 이게 타당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까지의 어떤 분위기를 봤을 때는 윤심이
적용되는 어떤 전당대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이것은 국민의힘의 불행이자 정치의 불행이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협치를 잘 하고 계시고 자신의 의견과 다른 국민의 이야기까지 잘 들으면서 하고 계시다면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제 행정부의 수장이 입법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옳진 않지만 그래도 그것은 일견 정도 양보해서 이해는 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30%의 대통령으로 역할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러겠다는 의지를 계속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마저도 30% 국민들의 여당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메시지로 저는 읽혀요. 그러면 물론 이제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게 줄 서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안전한 공천이 되겠지만 그것이 과연 국민의힘을 좋게 만들 것인가? 국민의힘 사실은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당원들도 많이 늘었고 젊은 분들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이것이 다시 자유한국당 꼴이 나서 그 사람들이 실망한 채로 떠나면 사실 사람이 한번 실망하면 돌아오기가 더 어렵습니다. 민주당 그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길을 또 가지 않을까 우려스럽고 이번에 이제 당원 100% 룰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에 대한 아주 상징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혹여나 7대3으로 했다가 유승민 전 의원이 당선이라도 되면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번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이번에는 질 수 없다라고 표현했다고 해요. 당원들의 대표를 뽑는데 지는 건 누가 되는 게 지는 겁니까? 라고 좀 되묻고 싶던데 어쨌든 그 정도로 아주 적대적인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요 질문에 대한 함의가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책임 당원이 이제 젊은 책임 당원이 이준석 대표 체제 이후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원 100%로 갔을 경우에도 유승민 전 의원 같은 사람이 당선될 수도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예. 이게 저도 자세한 룰은 모르겠는데 책임당원이 된 시점에 따라서 아마 이번 전당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시점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책임당원이 여럿이어도 사실 기존의 당원분들은 지역위원회, 국민의힘으로 치면 당협위원회를 통해서 조직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는 거라 책임당원들은 납계화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 상태에서 수가 어느 정도 있다 손 치더라도 적절히 동원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아마 기존의 당원이었던 분들의 힘이 좀 더 크게 발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문성호 대표님 하실 말씀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저희 당 상황이 아무래도 지금 조금 내용을 보이는 듯이 이제 보여서 조금 뭐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만 지금 이 당신 100% 그러니까 당원 100% 투표로 이제 룰을 변경하겠다. 그러니까 정당 정치의 이제 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당연히 당의 결정은 당원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 맞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정당이라는 것은 이 국민의 지지를 어떤 조직보다도 필요로 하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 이제 어떤 이런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지금까지 이런 경선룰에 30% 뭐 때로는 뭐 15% 뭐 이런 식으로 포함을 시켜왔던 것인데 이것을 이제 와서 다시 또 100%로 돌린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지지를 해주셔야 될 국민들께서 바라보셨을 때 아, 저 당은 결국 또 자기들끼리만 결정을 해서 하겠다는 거구나 이런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굳이 듣지 않아도 될 비판과 받지 않아도 될 오해를 보는 좀 손해보는 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결국 뭐 어떤 이준석 대표나 뭐 유승민 전 후보 같이 몇몇 이제 개파분들의 어떤 이해득실이 걸려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우리 당의 좋은 방향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좀 밀어붙여지는 것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결국에 2030 책임당원이 이제 이준석 대표 체제하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때부터 대변인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당원 숫자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뭐 정확하게는 알지 않아도 어느 정도씩은 늘어나고 있다는 걸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또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이 예전에 이제 2030 지지층이라는 것은 흔히 얘기하는 어떤 당에 대한 충성도보다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인물이나 정책을 따라가는 경향이 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어긋났을 때 그 당에 우르르 들어갔던 사람이 또 우르르 나오는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정말 달랐던 게 뭐냐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나간다가 아니라 우리 뜻대로 들지 않았으니까 남아서 우리 뜻을 계속 관철하겠다. 이것이 이번에 새로 들어온 2030 당원들 사이의 분위기였거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적은 수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저희 당이 2030 당원들의 영향력이 상당할 것이다라고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동시에 2030 세대 숫자 자체가 이제는 적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사회에서 젊은 층이 정치에 관심을 가진 숫자도 좀 적고 그래서
그래서 영향력은 있겠으나 그것이 어떤 기성의 당원들을 꺾고 새로운 후보를 이런 당선시킬 만큼의 힘이 될 것이냐, 여기엔 조금 회의적입니다. 변수로 작용하기에는 좀 미미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대변인이 아니라 어떤 2030의 국민의힘 지지자로서 희망적이게 좀 예측을 해본다면 어떤 당이 흔히 얘기한 지금 이야기하는 뭐 윤심이라고 표현하시지만 어떤 당 지도부의 의사가 한 분에게 잘 모여서 그렇다면 사실은 새로운 당원들이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바꾸긴 조금 어렵겠죠.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뭔가 정리가 안 돼 잡음이 좀 있다면 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청년 맞수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부터 김만배 자해 사건의 뒷이야기 그리고 국민의힘 당권 경쟁의 변수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눈이 그치면서 다시 맹추위가 기색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 또다시 전국에 눈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아주 많은 양의 눈이 내릴 수 있겠습니다. 폭설과 빙판길에 각별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